네, 반갑습니다. 자산관리사 FP 일부 전담 교수, 친절한 교수 홍영진 FP입니다. 자, 우리 은혜 FP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죠. 자, 이 자격 시험은 뭐 아시다시피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 100문제씩 총 200문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자체가 자산관리사로 해서 이제 영역은 굉장히 좀 넓은데, 일단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쉬운 난이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다른 자격증은 이제 보통 70점이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시험은 우리 60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공부하다가 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은 쓱 아시겠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살짝 좀 제껴두시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추겠다, 이런 전략을 짜서 우리 60점에 합격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점 정도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본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서 좀 이제 변두리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좀 제껴놓고 한 80% 정도의 내용을 교재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체 내용의 한 80% 정도 강의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 중에서 한 80%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88에 64, 합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0점만 넘어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면 되지만 우리 한국금융연수원이죠.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이 연수원에서는요, 매 시험마다 순위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위권이라고 한다면 한 5위에서 10위 정도까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순위권 발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순위권에 내가 이제 만약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평생의 프로필입니다. 뭐 이게 만약에 수석이다, 차석이다, 뭐 3위다, 뭐 이런 식으로 순위권에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평생의 프로필이고, 본인의 이제 이 금융권에서 만약에 이제 이 뭐 직업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고객들한테 우리 자산관리사 시험에서 뭐 수석했어, 차석했어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그 평생의 프로필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뜻한 바 있다, 나는 순위권에 들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로 잡고 계신 분이라면 구석구석 좀 꼼꼼히 공부하셔서 굉장히 고득점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합격만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합격만을 목표로 하니까 우리 60점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좀 내려놓고요. 좀 변두리는 좀 버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반복을 하되, 자, 각 과목별로 좀 내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과목이 있고 좀 쉬운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은 좀 선방을 해서 과락 기준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점 정도로 선방을 좀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지는 잘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한 70점 이상 고득점을 해서 평균을 내서 내가 합격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는 일부를 같이 하실 텐데, 자, 우리 일부 배점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부는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하고, 자, 세무 설계하고, 보험 및 은퇴 설계, 이렇게 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자산관리 기본 지식 같은 경우는 40점이 배점입니다. 자, 세무 설계 40점, 보험 및 은퇴 설계 20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부에서는요, 자, 상대적으로 자산관리 기본 지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좀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재무 설계와 관련된 거죠. 재무 설계의, 그다음에 재무 설계 프로세스. 그래서 보통 재무 설계가 뭐냐, 이런 뭐 개념이라든가 자산관리사가 이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묻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1단계부터 6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무 설계 관련한 내용은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만 공부하면 굉장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거의 1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여기가 이제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인데요.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자산관리사 시험이 1부와 2부를 논하면 2부가 어렵죠. 2부가 어렵고 1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그런데 1부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다, 그렇죠? 특히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부의 난이도보다 요 1부의 경제 동향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는 목표가 뭐냐? 선방이다, 선방.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제껴두고 잘 찍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는 부분만 그 문제가 나오면 확실히 맞춰주는 자 그런 전략으로 선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률 파트인데 여기 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동향 15문제, 법률 파트가 15문제인데 우리 법률 파트 그럼 법률 그러면 왠지 나는 법이 너무 어려워 뭐 이럴 수 있는데 법률이란 부분은 원래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는 재무설계에서 고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동향에서 선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무설계는 총 40점이 100점인데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소득세가 4문제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8문제, 양도소득세가 8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렇죠? 요 세 과목이 소득세와 관련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부분은 여기 4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소득세가 기초가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득세 부분을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증여세가 무려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세무설계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및 은퇴 설계가 우리 보험 설계 10문제, 그 다음에 은퇴 설계가 10문제 이렇게 우리 전체 출제 비중은 낮죠. 자, 낮은데 우리 보험 및 은퇴 설계는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득점 여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보험 설계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보험 설계는 여기는 이제 전략 과목이죠. 보험 설계 요거 고득점. 고득점을 좀 목표로 하시고 자, 은퇴 설계는 여기 이제 지문들이 조금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그래도 자, 위에 있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및 은퇴 설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좀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관리사 우리 1부에서는 우리 자산관리사 기본 지식 요거 특히 재무설계 프로세스 여기가 우리 고득점 전략 그다음 보험 및 은퇴 설계가 고득점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설계에서는 특히 여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여기가 쉬워요. 여기 고득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평이하게 경제동향 분석 요 파트만 좀 어려우니까 난이도 높은 데는 좀 제껴두고 선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내서 우리 1부하고 2부를 비교하면 2부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1부에서 좀 우리는 고득점을 하는 전략으로 가자. 2부에서는 조금 선방을 하더라도 자,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우리 충분히 1부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먼저 자산관리 기본 지식 공부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재무설계 관련해서는 10문제, 경제동향 15문제, 자, 법률 15문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재무설계 고득점, 법률 평타, 그 다음에 경제동향 선방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평균 내에서 내가 합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재무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테마는요, 우리 개인 재무설계의 의무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 위주로 해서 우리 그 내용을 그 요약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요약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급 교재에 있는 적중 문제를 저하고 이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실 건데 자, 저기 이 적중 문제 실어놓은 문제는 뭐 기본서 문제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자, 기출보건 문제니까 우리 사실 기출문제만 잘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개인재무설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는 재무목표 달성이 목표죠. 그렇죠? 자, 이 재무설계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분하셔야 될 게 재테크입니다. 우리 그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 재테크 그러면 재테크가 뭘까요? 예, 재테크 그러면 이 돈을 불리는 기술이죠. 돈을 불리는 기술 이게 이제 재테크인데 사실 재테크는 고수익이 목표죠. 고수익이 목표. 수익을 많이 내는 이 고수익이 목표인데요. 이 재무설계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자, 재무설계는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그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 내가 뭐 얼마가 필요해, 언제 얼마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재무 목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테크의 목표는 고수익인데요. 재무설계의 목표는 목표 달성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다.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재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재무 설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 상담 비슷하죠, 느낌이. 재무 설계 이 두 개가 이제 뭐가 다르냐? 이 재무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와서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상담은요, 이 고객에 대한 문제 평가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고객의 목표, 그렇죠?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목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 상담은 그 문제를 평가해서 자, 얘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다? 단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재무 설계라는 것은 목표, 고객의 목표부터 시작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 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의 목표는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은 중장기까지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담이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 시작이 된다면 자, 재무 설계는 고객의 목표로부터 시작한다. 자, 요거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렇다 보니까 야, 이 재무 설계가 재무 상담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보다는 재무 설계가 더 큰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재무 상담을 통한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재무 설계다. 자, 그러면 자, 최근에는 이 재무 설계가요, 이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 생애 주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 뭐야?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도 변화합니다. 자, 내가 처음 재무 설계 받을 때는 미혼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나는 결혼했어.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죠. 그다음 아이를 낳았어.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직을 했어. 상황이 바뀌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혼했어.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렇죠? 과거에 굉장히 뭐 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고금리 시대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이제 변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생애 주기상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의견, 생각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목표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무 설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맞는 걸 고르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틀린 걸 고르는 건지. 저는 이제 빨간색 볼펜을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시험을 많이 봤는데 시험의 달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적절한 것 그러면 적절한 것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는 데다가 세모 표시해놓고 출발합니다. 자, 그래야 내가 맞는 걸 고르는 거지 틀린 걸 고르는 거지 명확하게 알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가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것보다 맞는 거 고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개인이나 가게 현재 재정 상태를 검토를 하고 개인이나 가게가 설정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개인 및 가게 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럴듯한데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여기 그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무적 자원만 관리하면 안 되고 요 비재무적 자원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럴싸하지만 틀렸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비재무적 자원도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 시작하는 것은 재무 설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재무 상담인 거죠. 그죠? 재무 상담이고요. 자, 세 번째. 자, 재무 상담을 통한 단기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해서 자, 재무 상담은 문제 평가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단기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무 설계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3번을 얼른 찍고 이게 확실하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찍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어느 정도 시간 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자, 재무 설계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랬죠?
평생 지속이 된다. 그렇죠? 평생 지속이 된다. 왜?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바뀌니까. 그죠? 자, 다섯 번째. 자,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무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사회적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우리 앞에 이제 재무설계가 뭐냐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 사실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을 묻는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거의 뭐 매 시험마다 나올 정도로 단골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사회 경제적인 배경 때문에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인구 통계적인 배경 때문에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소비자 의식 변화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야? 자, 사회 경제적인 배경. 두 번째, 인구 통계적인 배경. 자, 세 번째, 소비자 의식 변화. 이 세 가지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 또 그 안에 각각 세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카테고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카테고리. 자, 그러니까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냐 이걸 묻는데 먼저 사회 경제적인 배경 때문에 필요한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 금융시장 개방 및 국제화 때문에 그렇고, 네, 세 번째,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금융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개인 재무 설계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카테고리, 그쵸? 카테고리. 이 세 가지는 무슨 배경이야?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다. 그 인구 통계적인 배경. 그러면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노동 환경의 변화, 요 세 가지는 인구 통계적인 배경이다.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의식 변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개별성 추구, 비재무적인 요구의 증가, 재무설계의 중요성 인식, 요 세 가지는 소비자 의식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그 카테고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그러면 먼저 사회적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가 IMF 이후에 쭉 지금까지 오면서 자, 사람들의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요. 자산도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산만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만 늘어나지 않고 이 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 중에 상당수가 부채예요.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 한 채 딸랑 있어요. 제가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집 한 채 딸랑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담보대출 끼고 사죠, 보통.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출 부채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재무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순자산을 늘리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자산관리사 FP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FP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자,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자, 국제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국내 금융업계끼리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같이 함께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고 외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판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니까 자,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 상당히 복잡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품이 너무 단순하고 하니까 뭐 하나 딱 보고 그래 이거 하나 가입하지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FP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 자, 세 번째, 자, 금융 상품도 그래서 많아졌죠. 상당히 많아졌고요. 자, 금융 관련 법규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요, IMF 이전에는 기업 고객 비중이 컸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개인 고객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쏟아지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고객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FP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개인 재무 설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경제적 배경 세 가지는 뭐였어요? 자산 및 부채의 증가, 금융시장 개방 및 국제화, 금융상품 다양화 및 금융 관련 법규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인구 통계적 배경인데요. 자, 인구 통계적 배경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노동 환경의 변화. 요 세 가지는 인구 통계적인 배경이다. 자, 요걸 먼저 알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인 가구의 증가. 그러면 우리 뭐 TV에도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혼산 뭐 전현무도 나오고 저도 이제 가끔 보고 있는데 자,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1인 가구가 아닐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가족 제도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고모까지 다 같이 모여 살았어, 한 집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성장하면서 뭔가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조언도 받고요. 내지는 뭐 삼촌, 고모들의 도움도 받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내가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었고 어떤 상담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혼자 살아.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나 혼자 살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야? 나야, 나. 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이 뭐 노래도 있잖아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모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 스스로 혼자 책임지는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 혼자 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때 FP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저출산 및 고령화죠. 그렇죠? 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가. 그죠? 자,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통 세대를 얘기할 때요. 우리 유년 인구. 자, 우리 유년 인구가 0세에서 14세까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일할 수 있는 나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년 인구.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년 인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뭐 세금도 내주고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들도 부양하고 노인들도 부양하고 하려면요. 자, 요런 인구 구조가 돼야 부양이 쉬워요. 이렇게 여기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노인들도 부양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부양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도 내주고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우리 6.25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50년대 후반하고 6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거든요. 베이비 부모. 이 베이비 부모, 그쵸? 이 베이비 부모의 가장 많은 세대가 58년생. 자, 이분들을 필두로 해서 앞뒤로 계신 분들이에요. 예, 얼마나 유명하면 이 58년 개띠라고 얘기하거든요. 58년 개띠. 58년생이 개띠라는 걸 온 국민이 다 할 정도로 유명한 세대입니다. 왜? 전체 출생 연도를 다 따져봐도 이 58년생이 제일 많아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55년생부터 한 3년생까지 요때가 베이비 부모고 58년생 요 분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이제 그 시기인데 자,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생산 가능 인구에서 노년 인구로 넘어가는 요 시기입니다. 지금이.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인 인구가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해 있던 이 베이비 부모들이요. 점차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노인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죠. 그렇죠? 안 죽는데 편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줄잖아요. 그럼 이때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15세 이상이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예, 우리는 아이들을 안 낳고 있습니다. 저출산이에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인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입니다. 1위라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저출산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은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면 둘을 낳아야 계속해서 평균이 유지가 돼요. 근데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죠. 둘이 만나서요. 지금 이제 두 부부가 만나서 0.7명인가 그렇게 나요. 0.7명.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체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끔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2150년 경이 되면 한국 사람 멸종 이런 기사도 종종 나온 정도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자, 그럼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노인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유년 인구. 자, 그러다 보면 점점 규모가 줄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열심히 일해서 국가 경제도 부흥을 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세금도 내주고 국민연금도 내주고 해서 노인도 부양하고 어린아이들도 부양해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가 지속해서 증가해서 사회적인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거기 밑에 이제 핵심 체크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로는 노년 인구 비율이 이 7%일 때를 고령화 사회 이렇게 부르고요. 자,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라고 부르고요. 자,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7의 배수잖아요. 7, 14. 근데 여기만 20%야. 그죠? 그럼 여기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처음 진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는데 여기 이제 초고령 사회는 2025년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예? 내일 모레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고령화 되는 속도가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 요거 글자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살짝 바꿔치면 헷갈리니까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요 고령화 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1위. 세계 1위.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 그거 이제 첫 번째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자,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게 이게 노년 부양비. 요 공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미래에 누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요 생산 가능 인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에 자, 유년 인구가 들어오잖아요.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년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얼마나 우리 사회가 늙어가느냐를 알 수 있는 노령화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분자는 노년 인구로 똑같은데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면 노년 부양비. 자, 분모가 유년 인구면 노령화 지수죠. 공식 가끔 공식을 완성하는 문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 요 개념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속도를 보면 압축고령화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세계 1위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노후의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느껴. 왜냐하면 이게 그 노인 인구들이 급증을 해서 국민연금 타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생산 가능이가 줄어드니까 국민연금 낼 사람도 줄어드니까 이게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 게 뭡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금 개혁 어떻게 할 거냐 뭐 정치권에서도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그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의 준비의 필요성, 나 혼자 준비를 해야 돼. 내 노후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공적연금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일단 어떻게 할 거고요. 공적연금 제외하고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준비해? 그렇죠. 내가 알아서 사적연금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준비는 어떻다? 부족하다. 자, 잘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다.